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관절 연골을 잘 아시다 보면 우리 관절 표면에는 연골 구조 표대층에 가해지는 압력의 충격, 그래서 비틀림이나 토션이나 전단력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이런 연골에는 뭐 해부학적 특성 때문에 혈관, 신경, 림프관이 없어서 회복이 좀 더딘 걸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논문에서 찾아보면 이런 연골 병변은 관절경 검사 시 60% 정도 발견되고, 그레이드 3, 4에서는 국소적 관절 결손이 5에서 20% 정도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번 수술을 저렇게 결손 부위가 있으면 결손되지 않은 공여부에서 채취를 해서 6주에서 8주 정도 배양을 합니다. 배양을 해서 저렇게 뭐 알약처럼 이렇게 된 거를 결손 부위에 넣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수술은 여기인데, 특히나 대퇴부에 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제가 잘 몰라서 조금 찾아봤는데,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는데 거의 중반부터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세대는 이제 연골 세포를 이식하고 그다음 그 위에 골막을 하는데, 주로는 뭐 종아리 쪽에 이제 골막을 뜯어내서 붙이는데, 확실히 1세대니까 뭐 시간도 좀 종아리 쪽을 다시 꿰매야 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종아리 쪽에서 문제도 발생하고 해서 1세대. 이제 2세대에서는 이제 골막을 뜯어내서 붙이는 게 아니라 콜라겐을 이용해서, 그다음 마지막 3세대에서는 지지체와 같이 배양해서 이제 심는, 마지막 4세대는 늑연골에서 빼내서 지금 최신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늑연골을 왜 사용하냐면, 정상 무릎 연골이라면 40대 이상에서도 퇴행성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늑연골은 60대 미만에서도 연골세포 분화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늑연골에서 채취해서 하는 걸로, 뭐 자세한 수술은 나중에 원장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수술을 하는 사람은 뭐 15세에서 55세, 일단 그 책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었고, 큰 방면입니다. 그래서 2에서 뭐 12 제곱센티미터인데, 저번에 이거보다 미만은 마이크로 프랙처나 이제 거기서 하는 거고, 그거보다 더 많은 결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재활에 포커스를 줘야 될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조금 더 저번에 했던 마이크로 프랙처보다 재활의 단계가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거를 우리가 염려에 두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적응증은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여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자, 이거 먼저 표를 먼저 보시면 저희가 일단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가세포 이식술이 그 대퇴부, 이제 저희가 웨이트 베어링에서 웨이트가 걸리는 부분이나 팔차 부위, 뭐 파텔라 부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저 대퇴부, 대퇴 내외과 부분에 보시면 2주까지 아예 비체중입니다. 체중이 걸리지 않고 있는 게 이제 특징이고, 팔차 부위, 파텔라 부분은 우리 ROM 만들 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보조기 착용도 2주, 6주까지는 0에서 30도까지 밖에는 움직이지 않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우리가 목표를 잡아야 될 거는, 잘 아시겠지만 뭐 무릎 및 하지의 붓기 감소, 그 다음에 파텔라 가동성 회복, 그 다음에 풀리 익스텐션의 그 달성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요 표는 계속 보시면서 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뭐 논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처음 이제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에서는 이제 첫 12시간, 18시간 동안은 안정을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골하 골판에 달라붙어서 조기 증식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CPM을 엄청 강조해서 해야 됩니다. CPM이 거의 6주까지 매일 6시간에서 8시간 정도까지 시행해서 이 적극적인 CPM으로 이제 연골세포의 재생 과정을 促진하고 관절 내 유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 할 게 그 파텔라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미리 하시면 40도에서 70도 사이에는 이제 쓸개랑 대퇴골 사이 압력이 가장 크게 증가되기 때문에 40도 이내에서만 해야 된다는 거를 조금 더 참고하셔서 우리가 뭐 CPM을 하더라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웨이트 베어링에서도 우리는 피머 쪽이기 때문에 0에서 2주 동안은 웨이트 베어링을 0으로 합니다. 거의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2주부터 아주 부분적으로 체중이 점점 증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저희가 시킬 수 있는 운동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등척성 운동이나 뭐 근위축을 맞는 운동, 그냥 가장 최소한의 ROM 정도만 확보할 수 있도록 뭐 큐셋이라든지 뭐 글루티스
그냥 등척성 운동으로 계속 이 힘을 굉장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뭐 앵클 펌프, 뭐 힐 프로, 뭐 이런 것들, SLR, 뭐 가볍게 SLR 정도 이런 거고, 저희가 6주까지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이 이렇게 웨이트 베어링 없이 그냥 등척성 운동을 위주로 한다. 초기에는 한다로 생각하시면 되고, 넘어가는 기준은 SLR이 되거나 풀로 니 익스텐션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 2주에서도 지금 저쪽에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6주까지 이제 부분 체중 부하가 점점 되고, 우리 6주에서 12주까지 우리의 최고 목표는 이제 완전 체중 부하까지 목표로 둡니다. 근데 여기 쉽지는 않지만 천천히 늘리게 되고, 대퇴 사두 근력과 하지 근력의 향상, 뭐 앉았다 일어났다까지도 뭐 이제 뭐 6주, 12주까지 거의 3개월에 걸쳐서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참고해야 될 거는 90도 초가 절대 금지 X 이렇게 했는데, 요게 그 병변 부위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면부에서는 90도 이상의 그게 가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만, 후방 대퇴골 같은 경우 우리가 플렉션을 하게 되면 이 뒤쪽 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되기 때문에 45도까지는 리플렉션 아직 금지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던 병변의 위치도 만약에 뭐 원장님한테 통해서 그냥 그 수술만 했다가 아니라 어느 부위인지도 따라서 리플렉션을 굉장히 제한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요 1단계 운동도 같이 계속 병행하면서 굉장히 낮은 강도에서 운동이 진행되는데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스탠딩 힐 니 레이즈, 뭐 브릿지도 처음에 이렇게 하고 점점 뭐 웨이트 베어링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3, 4단계에서 더 증가되겠지만, 지금은 가볍게 힙 브릿지, 시상면에서의 움직임만 주더라도 되고, 이제 월 슬라이드, 그 라테랄 스텝 다운은 자, 이쪽에서 올라간 다음에 발을 빼서 살짝 터치하고 올라오는 게 라테랄 스텝 다운이라고 하시고, 10주차 이후부터 할 수 있습니다. 후방 20은 절대 이 각도도 많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높아지면 각도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이제 박스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8주차 이후부터는 이제 싱글 밸런스도 할 수 있는데, 뭐 정적 상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고유 수용성 감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어떤 코어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정렬을 갖춘 상태에서 처음에는 눈을 뜨고 이제 시각적인 비주얼이 거의 70% 하기 때문에 그게 유지된 상태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동일한 방향으로서 버티기만 시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무제한, 아무 때나 무작위적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다시 동일한, 그 다음 마지막에는 눈을 감고도 무작위적으로 던질 때 유지할 수 있는 감각들을 하면 밸런스 감각이 굉장히 좋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꼭 우리가 막 처음에 밸런스가 좋지 않은 사람이 보수볼 위에 올라간다고 고유 수용 감각이 증가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끔 올리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우리 계속 뭐 치유 이식을 보호하고 다리 근력을 제어하고, 이때 유산소 운동도 시작하고, 우리는 3가지 운동면에서 모두 운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브릿지를 시키더라도, 만약에 그냥 양쪽 다리를 붙여서 브릿지를 시키게 되면 우린 시상면에서만 운동합니다. 1차원 원 디렉션의 운동 방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쪽 다리를 들게 되면 로테이션이 걸리기 때문에 투 디렉션이 됩니다. 그럼 척추 안정성에서도 여러분 만약에 운동 시킬 때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해서, 그러니까 생각해서 하면 뭐 척추 측만증 운동도 굉장히 좋은 동작이 됩니다. 이제 거기서 힙 브릿지를 한쪽 다리 들고 하는데, 여기서 옆으로 벌리게 되면 이제 3 디렉션이 됩니다. 측만증에서도 그런 이제 우린 3 디렉션의 운동을 많이 시키는 게 좋습니다. 원레그에서 로테이션 걸리고 다리를 벌리거나 시상면에서 어떤 동작을 했더라도 그게 동일하지 않게끔 많이 시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도 무게가 실리는 90도 이상의 굽힘은 안 됩니다. 뭐 가벼운 플라이오메트릭 정도는 괜찮은데 풀로 막 점프하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번에 그때 서보서님도 했지만 연골이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뒤꿈치를 쿵 이렇게 내리는 이런 동작만 해도 충분히 충격입니다. 그럼 이 정도 충격량이면 우리가 걸을 때 받는 충격량이기 때문에 그 충격량을 연골에 주면서 실제로 점탄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때부터는 각도는 제한되겠지만 서서히 근력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게 근력 운동을 시키는데 뭐
저희가 뭐 컬 머신을 쓰든 싱글 레그 데드리프트를 쓰든 이제 이런 것들 하는데 사람마다 운동시키는 그게 다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저 싱글 레그 데드리프트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 생각하는데 저게 일단 싱글 레그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최고 난이도 레벨입니다. 일단 두 다리가 아니라 한 다리이기 때문에 한 다리의 균형, 밸런스, 근력 싹 다 있어야만 저 운동이 가능해서 먼저 힙 힌지를 먼저 인지하는 것부터 천천히 가르친 다음에 한쪽 다리에서 웨이트 베어링을 점점 주고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굉장히 좀 늦다, 그죠? 저기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이제 여기서 이제 점점점 이제 무릎 굴곡이 이제 증가되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90도 이상 이제 점점 올라갑니다. 이 기간이 6개월에서 9개월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마이크로 플렉처에 비해서는 굉장히 더디게 진행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더 높은 수준의 통증 없이 장거리, 뭐 고르지 않는 지형에서부터도 이제 부담될 수 없게 부담되지 않는 활동으로 복귀하는 단계고, 이제 근력 포함해서 80% 이상 이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뭐 이 이후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선수들이면 선수에 복귀할 수 있게끔 하겠지만,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때 ACL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근력의 밸런스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쪽에 근력 밸런스가 무너지면 우리 이제 모터 컨트롤이 다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이걸 또 하나씩 다시 만들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력에 굉장히 양쪽 밸런스가 잘 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또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단계에서는 뭐 지속적으로 고유수용 운동과 모든 스포츠가 다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뭐 요 밑에서 보시면 이제 개인 목표에 따라서 하드 커팅, 그다음 피벗, 뭐 체중 이동과 순간적인 방향 전환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에는 그 운동 선수들이 컨택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몸싸움 이런 거 없이 연습하고, 그다음에 풀로 연습하고, 그다음에 풀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이런 순서대로 하고, 이제는 90% 우리 상하체, 햄스트링, 글루트 지수가 서로 90% 이상 같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근력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했던 내용이고, 다음에는 그 활차 부분에 대해서 그거 이제 재활에 대한 프로토콜 할 건데, 막 이렇게 운동만 많이 나와 있으면 좀 어려워서, 이런 수술이 있고, 그러면 우리 이런 수술에 따른 웨이트 베어링을 어떻게 해야 되고, 각도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 정도 하셔서 우리가 재활할 때 좀 많이 신경 써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지난번 마이크로 프랙처라면 어떤 제어를 가장 추천했어요? 마이크로 프랙처보다는 그 수술, 뭐 저도 잘은 몰라서 이 수술을 그때 뭐 유튜브나 논문 찾아봤을 때 이 범위가 거기서 마이크로 프랙처는 0에서 2 제곱센티미터지만 저희는 2에서 12까지 병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프로토콜을 제가 봤을 때 저번에 비교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웨이트 베어링 기간이 저희는 거의 뭐 6개월, 9개월, 3개월 이후부터 했다면 그 개월 수가 엄청 뒤로 빠져 있다라는 게 뭐 조금 차이였었고요. 사실 이 수술을 한 사람 제가 사실 본 적은 없어서 긴 하지만 요런 이제 재활 프로토콜을 봤을 때 요 간단하게 표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조기는 이렇게 차고 초기에 CPM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정도만 저는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 궁금한 게 그 힙힌지를 처음에 인식시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인식시키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저는 뭐 다들 방향이 바꾸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의자에 앉아서 먼저 좀 시키는 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사무장님 한번 앉아보실까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를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인지를 먼저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지가 안 된 어떤 모션은 어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체중을 먼저, 그럼 편하게 앉았을 때 체중을 앞으로 이동해 보라고 합니다. 먼저 환자한테. 그럼 이렇게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션에서 여기에서의 관절을 움직이지 않는 SI나 여기 가장 밑에서 골반부의 움직임은 없고 지금 척추 위에서의 부분만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될 것은 무조건 골반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골반부터. 그러면 여기 가만히 있고 체중 앞으로 이동하세요 했을 때 스톱. 여기서 이렇게 밀어줍니다. 여기 움직이셔야 돼요. 다시 힘 빼고 다시 이렇게. 요 작은 움직임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옆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있을 때 막 체중 앞으로 이동하세요. 그냥 등에 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패시브로 장착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힙힌지를 먼저 이렇게 해서 주고 그러면서 허리가 펴질 겁니다. 허리가 펴지면 등도 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힌지를 쓰는 걸 인지시킵니다. 저는 보통 이런 방법 쓰는데 사람마다 너무 방법이 달라서 이제 이 상태가 되면서 자, 이 상태에서 발을 살짝 더 벌리시고 이 발을 조금 더 내 몸 쪽으로 좀 당겨서 그럼 체중이 엉덩이 엉치별로 이동했다가 발바닥에서 체중이 실리게 됩니다. 이때 발바닥을 누르면서 일어납니다. 이게 스쿼트입니다. 그러니까 막 스쿼트 막 어렵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의자 제대로 앉았다 일어났다면 또 쿡 떨어지면 안 돼요. 다시 해서 일어나고 그럼 이게 스쿼트. 내려갈 때 역순입니다. 엉덩이 뒤로 빼면서 앉는 겁니다. 대부분 이거 상태가 빠지고 무릎으로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성분들에서는 이제 무릎 관절염이나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무조건 힙을 잘 못 씁니다. 대부분의 힘은 힙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 작은 움직임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 공부 많이 하고 이래서 앉아서 우리가 이제 폼 크루저를 많이 쓰는 거죠. 포스 크루저가 아니라 폼 크루즈. 우리가 여기서 엉치에 힘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엄청 편하죠. 에너지 소모가 없기 때문에 폼 크루저를 써버리면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우리는 포스 크루저까지 같이 써야 우린 되는데 그럼 이런 분들한테 막 뭐 힙힌지 이런 게 했을 때 허리 펴라 절대 안 됩니다. 이거부터 돼야 나중에 진도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부터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고 그 다음에 힌지를 줄 수 있습니다. 엉덩이 뒤로 빼세요 하면 허리를 안 쓰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한테 처음부터 힙힌지 이런 게 준다? 그럼 바로 허리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데드리프트나 뭐 어떤 동작 시키면 바로 허리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아주 작은 거. 뭐 그 다음에 여기가 안 되면 좀 더 진보 위에 더 부드럽게. 그래서 체중 앞으로 이동, 체중 뒤로 이동할 때는 요거부터 먼저 이동. 그 다음에 여기서 좌우로 이동. 이것도 움직여야 되는데 사무장님도 요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골반에서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어나시면 자, 체중 앞으로 이동했을 때 이렇게 체중 뒤로 이동, 좌우 이동도 이렇게 이동해야 됩니다.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안 됩니다. 양쪽의 근육 톤이나 QL 머슬의 톤이 다르면 이거 절대 안 될 겁니다. 허리 아픈 사람한테 이거 QL에서 이거 움직임만 나와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앉았을 때 좌우 이동했을 때 안 되는 환자분 SI 조인트에서 찝혀서 하는 거는 굉장히 0에서 5도? 우리가 사실 느끼기가 좀 너무 어려워요. 그럼 QL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럼 QL을 먼저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면 길이끈의 톤 자체가 다르다는 것도 운동손상 증후군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고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쓰는 거, 그냥 각자한테 맞는 거 위주로.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딴 사람은 또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아까 재활 운동 중에 롤 스쿼트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건 어떻게 좀 적용을 하면? 저는 사실 그 월스쿼트 뭐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다리를 충분히 빼기 때문에 저 각도가 좀 제한되고요. 저는 저거 시켰을 때는 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쿼드를 위주로 시키고 저 뒤에 진보를 놔두고 시키게 되면 허리가 뒤로 접히게 되면서 글루테우스랑 이 햄스트링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뒤에 진볼이 더 들어가게 되면 상체 각도가 숙여지죠. 숙여지면 이 뒤쪽 머슬을 더 쓰게 되니까 뭐 일단 내가 내 목표에 따라서 그냥 쿼드다. 쿼드 운동만 시킬 거야. 그러면 월슬라이드에서 그냥 앉는 거 위주로 시키고 다리도 빼면 이 각도가 굉장히 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도 좀 줄어들고요. 그래서 쿼드만 이제 타겟팅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 운동을 뭐 쿼드 시킬 때는 저거 아니면 뭐 뒤쪽에 백머슬을 해서 요거 힌지를 더 주겠다라고 하면 뒤쪽에 진보를 더 놔둬서 시키는 거. 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저는 시키게 됩니다. 아주 영국벌 뭐 이식 뭐 이런 수술은 들어봤는데 세포 이식은 많이 생소해가지고. 저도 생겼어. 준비한 적. 뭐 세포를 추출해서 배양한다고 했는데 혹시 배양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 그냥 영국벌 이식하는 거 배양해서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CI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 잘 정리를 이렇게 이것저것 찾아보신다고 다 정리하셨는데 카티스템이냐 아니면 ACI냐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카티스템은 요즘 그 뒤에 나왔는데 그 전에는 이게 ACI 수술을 많이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도 이제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이게 두 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조인트에서 피몰 콘다일에 하비스트를 해야 돼. 먼저 여기 저번에 우리 마이크로 프랙처 하면은 다 끌어내고 뚫고 하면은 그게 하이알린 카틀리지가 파이브오틱 카틀리지로 대체되는 걸로 기존으로 우리가 했다면은 얘는 ACI는 하이알린 카틀리지를 스템셀 하이알린 카틀리지 때 그 셀 내 자가세포를 떼가지고 배양을 파악해서 그거를 그럼 처음에 작은 세포가 커지겠지. 그러니까 이제 필름처럼 이렇게 얇게 커지면은 필름처럼 그렇게 카틀리지가 커지면은 그거를 이제 돕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ACI를 하는 거는 디펙트 범위가 컸을 때 우리가 디펙트가 크네? 그래서 이제 도포를 해서 만들어서 여기다가 살포시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부원장님이 발표한 것 중에 플러그처럼 해서 이게 콘드랄 오토그래프트 트랜스플레이트 오트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트 이런 것도 있지만 ACI는 그거는 이제 플러그처럼 나사같이 뼈를 만들어서 이게 보이더라 콩 찍어 넣는 거고 ACI는 내 세포를 이용해서 막 배양을 해서 포처럼 이렇게 더 자라잖아. 그 자라는 그거를 딱 그 디펙트만큼 잘라서 여기다가 디펙트 있는 데다 덮어. 얼마큼 불안하겠어, 얼마큼 이게 제대로 생착되는데 얼마큼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과정 본인이 수술이에요. 본인은 내가 2번 수술하는 거야. 얼마큼 그게 정성스럽겠어, 지금. 디펙트에 함부로 이게 운동하는 게 더 위험하지. 그래서 마이크로 프랙처랑 이거는 ACI는 좀만 웨이트 베링 잘못하면 이게 다시 벗겨져. 피부를 덮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 아주 얇거든. 사실 그래서 지금은 ACI보다는 차라리 똑같은 기전이에요. 똑같이 이제 ACI랑 그다음 카티스템. 한국은 카티스템 안 써요. 근데 미국은 인정 안 해요. 한국만 써. 카티스템은 스템셀 했다 뭐 하는데 사실 ACI를 훨씬 더 미국 많이 씁니다. 2번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번 선택하는 게 좀 귀찮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CPM 아까 보여주셨잖아요. 여기서 저 각도, 여기서 나오는 각도에서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거는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던 논문에 이제 제어 프로토콜이라 그냥 붙여놓은 거고 요거랑 하버드랑 비교해 보기 위해서 했는데 거의 비슷한데 이제 여기보다 확실히 하버드 게 조금 더 각도가 좀 더 높다. 네, 그래서 그 차이를 그냥 비교하려고 했는 거고. 그러니까 요 표는 제가 따로 찾아서 했는 거고 뒤에 요거는 하버드 이제 그 MGH 거 그냥 그대로 만든 거였고요. 서로 비교해 보려고 이렇게 했던 건 조금 차이 있습니다. 혹시 어느 게 최근 레퍼런스 혹시 요게 보면 요 고가 제가 찾지 못해서 MJC는 좀 잘 빨라요. 네, 저는 우리가 이제 겁나잖아요. 제어를 빨리 시켰을 때. 근데 이제 MJH 이걸 공부하면서 좋은 게 이렇게 해도 되는 우리가 뭔가 레퍼런스를 가지고 우리가 빠르게 재활 이렇게 우리 말만 하지만 그 기록이나 이런 데이터나 이런 걸 한 프로토콜을 저희가 환자들한테 이제 뭔가 레퍼런스가 있어요. 그런 게 딱 정리가 잘 돼서 저희도 확실히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야를 잘하시는 게 어떤 근육 사실 어떤 근육 하기가 좀 쉽지는 않는데 무릎 해서 다 근데 저는 쿼드 너무 중요하죠. 근데 사실 저는 지수쌤 무릎도 아프고 이래서 저는 생각했던 건 생각보다 햄스트링입니다. 저는 햄스트링이
햄스트링과 쿼드의 밸런스가 뭐 6대 뭐 4 뭐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앉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쿼드를 많이 쓰게 되고 여기가 짧아져 있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햄스트링 잘 못 씁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햄스트링 강화, 그다음에 내외전근에서 무릎 안정화, 물론 마찬가지, 내전근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거에 마찬가지 하나 더 해야 되는 거는 좀 놓치는 게 특히 종아리 좀 많이 놓칩니다. 생각보다 종아리 하나는 위로 무릎의 안정화를 비치기 때문에 뭐 간잡이 말고 뭐 비복근 정도도 비복근, 햄스트링, 전 내전근 요게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무릎에서 안정성을 미치는 가장 큰 세 가지 근육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쿼드 그렇죠 강화 뭐 쿼드 엄청 좋으면 좋죠. 뭐 그때 원장님 쿼드 저도 생각하는데 제가 본 여기서 환자들은 쿼드가 약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스트레칭이 안 돼서 최소한의 ROM도 안 나오는 여기 뒤꿈치에 붙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여기도 거의 대부분 여기 잘 안 붙어요. 여기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는 게 최소한도 안 붙어요. 다 엉덩이가 이렇게 접어버리지 이게 안 붙어서 그 최소한의 범위를 늘리는 건데 뭐 스트레칭 나중에 스트레칭 리플렉서를 발표할 시간이 오면 되겠지만 그거 그렇게 쉽게 안 늘어납니다.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아까 했던 저는 햄스트링, 내전근, 그다음에 여기 종아리 근육 여기 세 가지가 지금에선 가장 큰 이거 뭐 오버 테스트 이거 해서 웬만하면 여기 오버 테스트 하면 여기 다 걸리는데 장경인대나 이런 것도 사실 그게 늘린다? 뭐 한다? 잘 안 됩니다. 비수축성 조직이기 때문에 잘 안 늘어나요. 그러면 그때 저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쿼드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얘가 하면 여기 TFL이나 IT밴드의 활성도가 엄청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얘를 스트레칭 시키고 얘를 강화시키면 얘가 톤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대부분 파텔라가 이렇게 돌아서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VMO, 뭐 내전근 강화시킨다는 게 이거를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쪽의 강화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 프랙처 준비할 때 항상 퍼레이스의 강화의 필요성을 알려줘서 거기에서는 어떤 비율이 근데 뭐 원장님께서 막 수술 후 재활에서 아까 이거 쿼드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봤는데 수술 후에 근력 증가 제일 많이 빠져서 쿼드는 너무 중요한데 그러니까 수술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 무릎이 아프다 왔던 분들이 다 걸어서 왔잖아요. 근력이 막 부족하다, 막 계단도 다 올라왔을 건데 조금 그러니까 물론 뭐 나이 들어 좀 그런 거 못 쓸 수는 있겠지만 차라리 저는 뭔가 테스트 해보고 근력의 증가가 막 꼭 쿼드라고 단정 치지 않고 뭐 글루투스나 뭐 미디우스나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선택적 근활성 먼저 시키겠지만 웨이트 베어링 시켰을 때는 그것도 좋고 한 가지 더 저는 뭐 여기서 웨이트 베어링 20, 뭐 30, 이거 사실 크게 안 하다서 브릿지 양쪽 다 했을 경우에 체중 부하가 한 30 정도 됩니다. 양쪽 30 이쪽이 더 많이 붙게 되는데 그 정도에서 나중에 한 발 들게 되고 한 발로 움직이게 되면 저는 그때 정도는 일어나서 웨이트 베어링을 천천히 시킵니다. 그러니까 앉아 시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서 그런 과정으로 웨이트 베어링을 조금씩 저는 올립니다. 뭐 이게 정답이다 이거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통 웨이트 베어링을 올립니다.